오늘 구체적으로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것이냐. 조선의 요정이 제목에 들어가 있지만 요정이라는 게 진짜로 있지는 않잖아요. 실제로 세상에는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오늘 이야기할 것은 청설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 이건 뭐 요정 이야기한다 해놓고 청설모 이야기하면 이건 뭐 좀 속임수 아니야? 이거 사기 아니야? 이야기를 조금만 들어보시면 이 청설모가 진짜 이 요정 같은 동물이에요. 이게 너무 신기하고 재밌는 동물. 청설모가 다람쥐를 잡아먹는다. 뭐 이런 이상한 소문 꽤 퍼져 있습니다. 등산의 고수인 어떤 아저씨가 청설모는 다람쥐 잡아먹는다. 뭐 이렇게 하고 가는 뭐 이런 경험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이게 완전한 오해에 가깝습니다. 사실은 청설모가 미움을 받을 이유가 되게 없는 동물이었어요. 청설모에 대해서 과학적인 생태학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 전인 조선시대에도 사실 청설모는 원래 되게 귀한 대접을 받던 동물이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오늘 조선의 요정과 우리의 환경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아주 이상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곽재식입니다. 여러분 혹시 청설모 어떤 동물, 어떻게 생긴 동물이 청설모인지 아십니까? 청설모하고 다람쥐하고 어떻게 구분하는지 혹시 아세요? 청설모라고 하면 일단은 다람쥐보다 등치가 좀 크고 줄무늬가 없다라는 게 이제 청설모가 다람쥐하고 구분되는 특징이죠. 그래서 이 줄무늬, 세 줄무늬 같은 거 이렇게 꼬리까지 나 있는 그 줄무늬가 있으면 다람쥐, 줄무늬가 없으면 청설모. 이렇게 보시면 일단 제일 구분하기 쉬운 방법입니다. 그리고 청설모가 좀 더 커요. 청설모 또 다른 특징으로는 이 귀가 약간 이렇게 좀 크게 이렇게 삐죽 솟아나 있고 그 귀에 털이 이렇게 좀 많이 달려 있어가지고 귀가 이렇게 위로 솟은 모습이 좀 많이 보이는 게 또 특징입니다. 청설모가 더 재밌는 점은 그 청설모의 습성에 요정 같은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청설모는 무엇을 먹느냐? 주로 씨앗류를 먹습니다. 예를 들면 청설모가 대표적으로 많이 먹는 거 잣 같은 거, 호두 같은 거, 솔방울에 들어있는 솔씨 같은 거 이런 거를 이렇게 분해를 해가지고 청설모는 그 씨앗의 야들야들한 속살 부분을 먹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거 껍질을 깐 다음에 그 내부에 있는 거를 갉아먹는 걸 좋아하는데 껍질을 깔 때 그냥 대충 개처럼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입으로 뜯어가지고 까는 게 아니라 꼭 뒷다리로 이렇게 서고 앞다리 두 개를 이용을 해가지고 열심히 요거를 조작을 해가지고 호두를 이렇게 뭐 부순다거나 솔씨를 솔방울에서 떼낸다거나 잣을 빼낸다거나 앞발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앞발을 이용해서 작업을 진짜 많이 하는 그런 습성을 가진 동물 뭐가 있습니까? 사람이죠. 사람 우리 항상 앞발을 사용하잖아요. 사람은 앞발을 굉장히 많이 사용해가지고 앞발을 지칭하는 별도의 말도 있죠. 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앞발을, 그죠? 사람이 손을 이용해서 뭔가 작업을 하는 것처럼 이 청설모도 뭔가를 먹을 때는 두 다리로 이렇게 서가지고 손으로 앞발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항상 음식을 먹기 때문에 그것도 뭔가 비범합니다. 여러분 뭐 산에 많이 뛰어다니는 동물들 예를 들면 뭐 사슴이라든가 멧돼지라든가 이런 동물이 갑자기 두 다리로 서가지고 앞발로 뭐 이렇게 작업을 한다. 멧돼지가 뭐 무슨 뭐 음식 같은 거 먹을 때 앞발로 이렇게 뭐 이렇게 뜯어 먹는다. 이런 거 상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안 어울리잖아요. 사람 같지 않단 말이에요. 청설모는 그런데 두 다리로 서가지고 앞발로 손으로 사람처럼 작업을 하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약간 청설모 요정설, 약간 그 좀 지지하는 이런 요소일 것 같지 않습니까? 추가로 청설모가 좀 더 요정 같은 특성 하나 더 제가 제시를 한다면 그렇게 씨앗을 먹는 습성으로 인해서 숲을 보호하게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숲을 지키고 산을 지키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살기 때문에 숲의 수호자, 산을 지키는 어떤 특별한 생물이라고 하면 뭔가 숲을 지키고 산을 지키는 요정 같은 느낌 들지 않습니까? 약간 산신령 같은 느낌 들지 않습니까? 이 사람아, 청설모가 어떻게 숲을 지키고 산을 지키는데 근데 뒷산 올라갈 때 청설모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아저씨 여기 오시면 안 돼요. 보호하고 있는 산이에요. 청설모가 이렇게 막아서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청설모가 어떻게 숲을 지키고 산을 지키느냐. 청설모의 아주 기묘한 습성 때문에 청설모는 항상 숲을 지키고 산을 지키는 그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청설모는 자연의 먹이 사슬에서는 제일 밑바닥에 깔려있는 모든 다른 동물들이 청설모 잡아먹어야겠다. 청설모 먹어야지. 청설모 공격. 이런 궁리만 하고 있는 것의 표적이 되는 약한 생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먹고 살기가 굉장히 피곤한 생물입니다. 청설모는. 그렇기 때문에 먹을 게 뭔가가 발견이 되면 그거를 잘 숨겨놓고 저장해 놓는 습성이 있습니다.
솔방울 하나 발견했다. 그럼 솔방울 열심히 까가지고 열심히 먹었어. 근데 좀 한 뭐 솔씨 한 5개 6개 먹으니까 좀 약간 배부른 것 같아. 배부른 것 같으면 나머지 솔씨는 그거를 분해를 해가지고 그냥 뭐 좀 과식할까? 이 솔방울 이렇게 큰 거 발견하기가 쉽지 않은데 오늘 마침 발견했네. 오늘 한번 배 터지게 먹어볼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먹을 만치 먹고 나서는 그 나머지 솔씨는 바닥에 숨겨서 주로 땅을 파헤쳐가지고 그 안에 저장을 해놓는 그런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청설모가 특히 언제 이런 저장 활동을 많이 할 수가 있느냐? 아무래도 겨울철에 모든 생물들이 좀 시들고 겨울철이 날씨가 온도가 내려가서 더 추워져서 생물들이 다 살기 어려워지는 그 시절에는 아무래도 먹이를 구하기가 더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겨울철을 앞두고 특히 이런 뭔가 씨앗 같은 거, 자기 먹이가 되는 거 이런 거를 숨겨놓은 활동들을 부지런히 하는 습성이 있는데 특히 청설모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청설모들 보통 겨울에 겨울잠을 안 자는 특성이 있거든요. 그것도 다람쥐하고 청설모의 좀 큰 차이점 중에 하나입니다. 다람쥐는 겨울잠을 자요. 다람쥐는 겨울잠을 많이 잡니다. 석 달, 넉 달씩도 겨울잠을 자요. 청설모는 보통 겨울잠을 자지 않습니다. 그래서 씨앗 음식 구하면 겨울철 앞두고 겨울을 나기 위해서 씨앗을 여기저기 땅속에 묻어서 숨겨놓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청설모는 물론 뭐 손을 사용을 하고 뭐 귀가 뭐 삐죽하게 튀어나와가지고 요정처럼 보이고 그런 멋있는 점이 있긴 하지만 청설모가 그 씨앗을 자기의 먹이를 땅 이곳저곳에 숨겨놓은 거를 어떻게 다 기억을 하겠습니까? 청설모가 무슨 수첩 같은 거 뭐 이렇게 일수 찍듯이 들고 다니면서 이 자리에 내가 씨앗 3개 묻어놨다. 이 자리에 내가 솔방울 2개 묻어놨다. 다 이거 뭐 기록해 놓겠어요? 그 뭐 GPS로 뭐 위도 경도 좌표 뭐 정해가지고 이렇게 뭐 써놓겠어요? 청설모가 그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청설모가 대충 묻어놓고 대충 찾아갑니다. 청설모가 여기저기 이렇게 묻어놓은 다음에 네 요쯤에 좀 묻어놓은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찾아 먹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많이 까먹습니다. 묻어놓고 청설모가 자기가 거기에 자기의 먹이인 씨앗을 묻어놓았는지 까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청설모가 자기가 씨앗을 저장해 놓기 위해서 땅에다가 묻어 놓았지만 마치 그것이 농부가 씨앗을 땅에다가 심어 놓은 거하고 비슷한 효과를 갖게 되죠. 물론 그거를 쏙 해가지고 먹으면 씨앗을 심어 놓은 효과가 없어지지만 청설모가 까먹기 때문에 곳곳에 씨앗을 뿌려서 심어 놓은 효과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소나무가 자라나가지고 솔방울이 떨어져서 그 솔방울이 들어있는 솔씨가 그냥 그 자리에서 그대로 다시 자라나가지고 소나무로 이렇게 커진다면 어미 소나무가 있는 바로 요 밑에 새끼 소나무들이 이렇게 자라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 새끼 소나무들은 어미 소나무 그늘에 가려가지고 잘 못 자라난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 뭐 소나무가 자라려면 소나무 얼마나 큽니까? 자라나려면 공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고 뿌리를 많이 뻗으려면 지하에도 공간이 꽤 많이 필요한데 이 어미 소나무 밑에서 새끼 소나무들이 다 자라나면 공간이 부족해서 잘 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바로 우리의 청설모 같은 이런 동물이 씨앗을 자기가 먹으려고 하다가 잠깐만 겨울을 날려면 저장해 둬야 되는데라고 묻어놨다가 근데 생각이 안 나라고 까먹는 그 현상 때문에 청설모의 운반 능력을 통해서 숲 곳곳으로 산 곳곳으로 이 소나무의 씨앗 여러 식물들의 씨앗이 계속해서 퍼져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숲이 청설모 때문에 크기가 점점점 넓어지고 어떤 하나의 식물만 있는 그 바로 근처에만 그 식물이 계속 무성하게 자라는 게 아니라 씨앗이 여기저기 흩어져서 퍼지면서 다양한 식물들이 서로 엮여가지고 얽혀가지고 공존하면서 더 넓은 범위에서 자라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 노력 아닌 노력을 매년 해주고 있는 동물이 바로 청설모다라는 것입니다. 청설모를 관찰하신 분들, 청설모를 실제로 과학적으로 열심히 관찰하시는 분들이 연구하신 그런 결과를 보면 청설모가 이런 식으로 저장하는 그런 씨앗들의 양이 뭐 조그마한 자루로 한 자루 정도는 충분히 된다라고 할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예를 들어서 절반을 까먹고 못 찾아 먹는다라고 하면 얼마나 많은 씨앗을 계속 매년 뿌려주는 그런 효과를 내겠습니까? 더군다나 청설모는 사람이 살지 못하는 뭐 그런 산속, 사람의 발길이 닿지 못하는 무슨 골짜기, 절벽 이런 데도 왔다 갔다 하면서 생활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숲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있어도 숲 이곳저곳을
산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계속해서 나무를 심어주고 숲을 불려주는 역할을 1년 365일 24시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적인 습성상 해주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진짜 숲을 보호하는 요정이라고 할 만하지 않습니까? 숲을 가꾸는 약간 정원사 같은 역할, 숲의 약간 수호자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동물이 바로 청설모다. 숲의 요정이라고 할 수 있는 동물 청설모라고 할 만하지 않느냐, 저는 감히 주장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진짜로 한 90년대쯤에 이 이야기 진짜 많이 동네 아저씨들 여러분들한테 진짜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 청설모에게 관심이 좀 있으시면 그런 이야기 들으신 적 있으실 법합니다. 우리나라에 많이 퍼져 있는 좀 잘못된 소문 중에 잘못된 소문입니다. 청설모가 다람쥐를 잡아먹는다, 뭐 이런 이상한 소문 꽤 퍼져 있습니다. 뒷산에 이렇게 등산하다 보면 청설모가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고 저기 다람쥐가 오르락 내리락 하네 이러면서 기뻐서 이야기를 하면, 뒤에서 걸어오던 등산의 고수인 어떤 아저씨가 저건 다람쥐가 아니고 청설모야, 청설모는 다람쥐 잡아먹는다, 뭐 이렇게 하고 가는 뭐 이런 경험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런 거 옛날에 진짜 많이 있었거든요. 이상하게 퍼져 있는 잘못된 사실인데요. 이게 완전한 오해에 가깝습니다. 청설모를 사람들이 좀 싫어하는 마음이 생긴 것 때문에 청설모에게 이상한 누명이 뒤집어 씌워져가지고 이런 이상한 이야기가 좀 퍼지게 된 것인데요. 사실은 청설모가 미움을 받을 이유가 되게 없는 동물이었어요. 숲을 수호하는, 숲의 정원사 역할을 하는 이런 습성이 있다라는 것이 밝혀지기 한참 전에도 청설모에 대해서 과학적인 생태학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 전인 조선시대에도 사실 청설모는 원래 되게 귀한 대접을 받던 동물이었거든요. 청설모는 왜 귀한 대접을 받았느냐? 왜냐하면 청설모의 이 털이, 청설모의 이 가죽이 조선시대에는 귀하게 거래되는 제품이었기 때문입니다. 조선왕조실록 1472년 음력 1월 22일 기록을 보면 사람들이 너무 사치스러운 풍조가 심해가지고 문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하고 있습니다. 조선의 임금님들과 대신들이 생각할 때 그때 당시에 많이 퍼져 있던 그런 사치스러운 풍조 중에 하나로 지적을 했던 것이 뭐냐면, 옷이나 모자를 만들 때 청설모 털 가죽으로 만드는 거는 너무 사치스럽다, 이거 좀 금지해야 된다, 단속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요즘은 뭐 어떤 좋은 차나 좋은 옷이라고 하면 약간 뭔가 해외에, 주로 유럽산에 뭔가 디자이너 브랜드, 무슨 뭐 딩, 뭐 댕, 뭐 치, 뭐 약간 이런 단어 발음 들어가는 그런 브랜드들이 되게 막 비싸고 사치스러운 거에 대명사로 알려져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조선시대 1472년에는 재질이 청설모 털 가죽이면 이거 완전 너무 명품 아니야? 이 형편에 이런 거 사도 돼? 라고 할 정도로 청설모 가죽을 귀하게 쳤다라는 것입니다. 조선시대의 기록들을 보면 청설모라는 이 동물이 주로 함경도 지방에, 한반도의 북동부 지방의 깊은 산속, 아주 숲이 많이 우거진 데서만 사는 약간 특이한 생물,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의 특산물이 청설모 털가죽이다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좀 귀하게 치는, 그렇게 보기가 쉽지 않았던 그런 좀 특이한 동물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청설모라는 이름조차도 약간 이런 청설모의 예전 사람들이 갖고 있던 관념을 반영하는 측면이 있는데요. 옛날 기록을 보면 청설모를 청설모라고 사람들이 안 부르고 청서라고 불렀습니다. 한자어예요. 청은 푸를 청자, 푸르다는 뜻이고요. 서는 이제 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다람쥐하고 비슷한데 무늬가 다르다. 무늬가 뭐 이렇게 황토색에 검은색으로 무늬 있고 이렇게 예쁜 그런 모습의 동물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거무죽죽하니 회색으로 이렇게 대충 단색깔로 이렇게 대충 돼 있는 그런 다람쥐 비슷한 동물이다라고 해가지고 옛날 사람들이 쓴 한자에서 청색이라고 하면 원래 푸른색이라는 뜻이긴 한데 약간 그런 좀 거무튀튀한 색, 회색이라는 거를 약간 그냥 뭐 푸르죽죽한 느낌도 좀 들잖아라고 해가지고 푸른 쥐라고 하면 그게 이제 청설모를 뜻하는 옛말인 청서라는 한문으로 쓰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청서라는 이 동물을 실제로 볼 기회보다도 그 청설모를 시장에서 그런 사치품으로 거래하면서 이야기할 때가 더 많았던 거예요. 이거는 청서의 털이구나. 털 모자를 써서 청서모가 여기 있네. 청서의 모가 얼마네. 청서의 모로 나도 옷 한 벌 만들어 줬으면, 이런 식의 말을 많이 사용을 한 거예요.
특히 선비들이 붓을 만들 때도 요 붓 만드는 요 붓털로 청설모 털을 많이 이용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청설모의 원래 이름은 사실은 청서였는데 청서의 털, 청서의 모, 청설모, 청설모라고 많이 워낙 발음을 하다 보니까 자기 털을 일컫는 말이 자기 이름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청설모가 귀한 동물이고 값비싼 동물이고 굉장히 이렇게 뭔가 사람들에게 좋은 느낌을 줄 수 있는 동물이었는데 왜 청설모가 미움받는 동물이 되었느냐? 그 이유는 20세기 중반 이후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청설모의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함경도 지방에만 사는 어떤 특산물로 그 청설모 가죽을 구하면 아주 귀한 재질이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청설모 우리 집 뒷산에도 있던데요. 우리 집 함경도인가요? 뭐 이런 분은 안 계실 거예요. 청설모 널려있는 동물이에요. 지금은 다람쥐보다 청설모가 훨씬 더 많은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청설모의 숫자가 갑자기 20세기 이후에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청설모가 좋아하는 이 씨앗 종류의 이런 여러 가지 물건들, 예를 들면 호두, 잣, 사람들이 이렇게 농사 지어가지고 제품으로서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 이런 것들을 청설모가 갉아먹어서 농가에 피해를 입는 일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숫자가 갑자기 너무 늘어나다 보니까 그렇다 보니까 청설모가 너무 흔해 빠졌고 갑자기 숫자가 많이 불어나서 농민들에게도 피해를 많이 입히는 동물이라는 느낌이 생기다 보니까 청설모의 인상이 조선시대에 비해서는 갑자기 팍팍 안 좋아져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청설모 저 진짜 정말 싫어. 저 진짜 사악한 동물이라고 하다가 약간 누명처럼 청설모가 다람쥐 잡아먹는다. 이런 말도 생기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청설모가 20세기 중반 이후에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불어났을까요?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야기해 보고 싶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나라의 숲이, 우리나라의 산에 심어져 있는 나무들의 숫자가 20세기 들어와서 많이 불어났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산림 생태계가 조선시대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회복되었고 풍부해졌기 때문이다 라는 이유를 지목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언뜻 얼핏 관심이 없어서 생각을 좀 잘 안 하다 보면 그래 조선시대에는 모든 것이 다 자연 그대로 살았으니까 모든 야생이 다 풍요로웠고 모든 생태계가 다 지금보다 훨씬 더 풍성한 그런 시대였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숲 생태계, 산 속에 있는 나무들 사이의 산림 생태계를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줄잡아 조금 좀 높이 본다면 통일신라 시대 때부터 사람들이 곳곳에 퍼져서 살면서 산에 있는 나무를 마구잡이로 잘라다가 쓰고 여러 가지 다른 기후적인 요인, 그 밖에 여러 가지 지리적인 요인도 겹쳐가지고 산에 있는 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소실돼서 없어져 버린 나라였어요. 조선시대에는 우리나라 곳곳에 특히 사람들이 많이 사는 이런 도회지 근처에는 민둥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의 고종실록을 보면 고종 임금님이 산을 이렇게 보면서 아마 남산 보면서 이야기하셨겠죠. 내가 어릴 때만 해도 산에 나무들이 좀 이렇게 우거져 있었는데 지금은 산에 나무들이 너무 없어가지고 나무 몇 그루 있는지 셀 수도 있겠다. 왜 이렇게 나무가 없어져가고 있냐 한탄하는 부분이 있을 정도입니다. 지금 길 가면서 산 이렇게 있을 때 저 산에 나무 몇 그루 있는지 세어보자 이런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런 사람 있으면 좀 이상한 사람이네라고 생각하겠죠. 지금은 나무가 이렇게 많은데 조선시대에는 나무가 굉장히 없었던 시절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었을까요? 다시 뭔가 모든 기술과 인간으로서의 삶을 다 포기하고 경제 개발을 다 포기하고 다시 자연으로 다 되돌아가는 그런 활동을 했기 때문일까요? 그게 아니라 20세기 중반 이후에 우리 국민들이 전부 다 열심히 힘을 합쳐서 노력을 해가지고 갖고 있는 모든 과학기술을 동원을 해서 산에 있는 나무를 심고 가꾸기 위해서 다 같이 노력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열심히 나무를 심는 사업이 20세기 중반 이후로 수십 년 동안 계속된 결과 지금 우리가 흔히 보고 있는 것 같은 산에 있는 수많은 나무들이 깔려있는 그런 풍경으로 변화하게 된 것이죠. 산에 있는 나무의 양을 이야기하는 지표 척도로 인목축적량이라는 지표가 있거든요. 인목축적량 같은 경우에 1952년에서 2017년 사이에 그 수치를 비교를 해보면 20배 이상으로 늘어나지 않았겠느냐라고 추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나무가 불어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기술을 포기하고 과학을 포기하고 경제 발전을 포기하고 다 그냥 원시 시대로 돌아가자 이렇게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만큼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자연을 이해하고 그 자연 속에서 제일 잘 자라날 수 있는 나무가 무엇일지 개발하고 그 개발된 결과를 총동원해서 나무를 가꾸기 위해서 과학자부터 일반 시민들까지 다 함께 힘을 합쳐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나라의 산림 생태계가 회복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계에 이런 나라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자랑스럽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이런 이야기하면 많이들 이야기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임학자, 숲에 대한 학자, 숲을 연구하는 과학자인 현신규 박사님 이런 분들 많이 언급을 하죠. 그래서 나무를 심는데 뭐 소나무 같은 거 심으면 우리나라에 좀 잘 맞고 잘 자라날 수 있겠죠. 근데 소나무 같은 것들 보면 리기다 소나무라고 하는 소나무 종은 좀 척박한 땅에서 잘 자라기는 하는데 너무 천천히 자라나가지고 이걸로 심어가지고는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산을 회복시킬 수가 없다라는 문제가 있었고, 테다 소나무라고 하는 소나무 종은 생장하는 속도, 자라나는 속도는 좀 빠른 대신에 땅이 좀 척박하거나 좀 이렇게 기름진 땅이 아닌 곳에서는 잘 자라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현신규 박사님 어떻게 하셨겠어요? 리기다 소나무와 테다 소나무의 잡종을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가지고 그 중에서 심었을 때 우리나라에서 두 가지 특성의 장점만 조합이 되어서 잘 자라날 수 있는 거를 찾아본 거예요. 그래서 리기다 소나무처럼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나지만 테다 소나무처럼 훌쩍훌쩍 빨리 자라나기도 하는 그런 잡종 소나무 품종을 잘 개발해가지고 그래서 이름을 리기테다 소나무라고, 약간 이름 좀 대충 지은 것 같지 않습니까? 하여튼 리기테다 소나무라는 이런 거 만들어서 우리나라 수십 년 동안 산에 나무 심는 활동할 때마다 열심히 심었어요. 전체 여러 가지 나무 우리가 심어서 가꾼 것 중에 대략 줄 잡아보면 과거에 심은 나무 중에는 100그루 중에 한 그루는, 전체 나무 중에 1% 정도는 이 리기테다 소나무가 아니겠느냐라고 할 정도로 이런 나무들을 많이 심어서 이런 여러 가지 과학기술의 힘과 사람들의 노력 덕분에 자연 생태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무슨 얘기 해볼 수가 있습니까? 아까 청설모 뭐 좋아한다고 했어요? 씨앗 종류, 솔방울 종류 이런 거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리기테다 소나무 같은 거 한국에서 잘 자라날 수 있는 이런 특별한 품종의 소나무를 사람들이 과거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심어가지고 조선시대에는 황폐화되어 있던 민둥산이 전부 다 이런 나무로 다 뒤덮이다 보니까 특히나 농민들에게 좀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뭐 잣나무 뭐 이런 것도 많고 호두나무 뭐 이런 것도 많이 심었거든요. 잣도 따먹으면 좋잖아요. 나무도 심어가지고.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한반도의 생태계가 급격히 변화해가는 과정에서, 한반도의 생태계가 빠르게 회복되어 가는 과정에서 갑자기 숫자가 많이 불어나가지고 한때는 함경도 지방의 특산물이었지만 지금은 전국 어디서나 동네 공원에서도 뭐 옆산, 뒷산, 앞산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동물로 퍼져나간 것이 청설모다. 뭐 이렇게 얘기해 볼 수도 있겠죠.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지금은 너무 많아져가지고 농가에 피해를 입힌다라는 것 때문에 골칫거리로 지목을 받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20세기 중반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이 숲을 살리는 이 과정 덕택에 이렇게 숫자가 많이 불어나서 한반도에 이렇게 많이 퍼진 그런 동물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것도 뭔가 약간 숲의 요정, 산이 회복되면서 이렇게 활개를 치면서 퍼져나간 산의 요정, 대한민국 숲과 산의 약간 마스코트, 이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동물이 바로 이 청설모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도 숲의 요정 청설모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